경기도 여주 강가마을에 평생 곡물장사로 부를 일군 이태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린 시절 거지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강변에 곡물 창고 6채를 짓고 여주와 한양 사이의 장사로 세상을 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자 이진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진사는 참으로 이상한 아버지였습니다. 큰아들 태호와 둘째 아들 태명에게는 평생 온갖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장사의 눈치를 가르쳤고 곡물을 판별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두 아들을 데리고 강을 타고 장사길을 돌아다니며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직접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막내딸 소영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가르쳤어요. 어떤 날 소영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된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태수는 잠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창고에서 콩 한 가마를 끌어내었어요. 이거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없었어요. 이진사 태수가 세상을 떠난 날은 가을의 막바지였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사랑채에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큰아들 태호가 읽었어요. 큰아들 태호에게는 강변 창고 6채와 곡물 장사의 모든 거래 장부를 남긴다. 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아들 태명에게는 여주 장터의 가판과 한양까지의 운반권을 남긴다. 둘째 태명은 미소를 지었어요. 운반권이라는 것은 강변 보행의 독점 권리였습니다. 미천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었어요. 막내딸 소영에게는 태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뒷마당에 된장독 3개를 남긴다. 방 안에 뜬금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명이 먼저 웃었어요. 된장독 3개? 형, 이것은 농담이 아닌가? 태호도 눈빛을 교환하며 고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소영이 나는 시집갈 몸이고 그저도 마을에서 제일 조용한 아가씨를 누구가 깔끔하게 맞이할지도.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이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뒷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3개의 된장독이 뒷마당 한쪽에 반버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세 독 모두 이끼와 흙먼지로 두꺼운 거울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냥 두었던 것 같았어요. 소영은 큰 독 하나의 곁에 앉아 손가락으로 이끼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어요.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새 독을 절대 열지 마라.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면서 소영은 이상한 것을 깨달았어요. 새 독 주변의 흙이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이끼가 붙은 방향도 달랐고 독과 독 사이의 간격도 정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균형이 있었어요. 소영은 독 사이의 흙을 손가락으로 파들었습니다. 아주 얕은 곳에서 작은 돌 조각이 나왔어요. 그 돌 위에는 아주 작은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돌을 들어 가까이 보았어요. 새 독의 사이에 있는 것을 찾아라.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소영은 두 큰 독 사이의 흙을 더 파기 시작했어요. 작은 독 아래쪽도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독이 이루는 삼각형의 정확한 중앙. 그곳에 흙을 파내면서 소영의 손가락이 무언가에 닿았어요. 깊은 기름종이로 둘러싸진 작은 상자였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꺼내었어요.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책 한 권과 은자 온양이 들어가 있었어요. 책의 표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 비법 소영야. 이 책과 그 새 독이 이 세상에서 너에게 남기는 진짜 재산이니라. 온양은 책을 읽고 시작할 때까지의 미천이다. 소영은 책을 꺼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된장은 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소영은 책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단풍잎이 새 독 사이로 날아들었습니다. 장례 후 첫 달을 넘기면서 두 오빠는 각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큰오빠 태호는 창고 6채의 주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만들어온 곡물 장사의 심장이었습니다. 여주와 한양 사이의 장사로 유명한 이진사댁 창고였어요. 그런데 태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신뢰를 쌓아온 거래상들과 한 번이나 만나보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거래상들을 찾아들여 값이 싼 곡물을 대량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일시로 불었어요. 태호는 그 돈으로 한양에서 유명한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곡물 장사의 세부 일을 점원들에게 전부 맡기고 자신은 한양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여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싼 곡물은 여름의 습기를 견디지 못하여 창고 안에서 곰팡이가 피었어요. 제대로 건조한 곡물만 여름을 넘길 수 있었는데 그런 곡물은 값이 비했습니다. 창고 6채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어요. 거래상들이 몰려와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태호는 배상금을 갚기 위해 창고를 하나씩 팔아야 했어요. 여름이 끝나는 날 창고는 2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째 태명은 장터가판과 운반권을 물려받았지만 장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운반권은 주로 다른 장사꾼들에게 빌려주고 그 수수료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명은 한양에서 주무장사에 빠져들었어요. 주무장사란 남은 곡물을 주로 만들어 팔는 장사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운이 따라서 여러 번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주무장사는 정밀한 발효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태명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제대로 되지 않은 주무가 사람들의 배를 탄란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무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서였어요. 소문이 퍼져서 장사꾼들이 태명의 주무를 피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여주장터의 가판까지 마이너스 실제 주무장사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두 오빠는 모두 거의 빈손이었어요. 그 사이 소영은 아버지의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앞부분은 콩을 삶는 법과 메주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뒷부분은 된장을 독에 담고 숙이는 법과 그 된장으로 음식을 만드는 법이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는 단박에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줄이 진지며 어떤 부분은 다시 덮어 쓴 흔적이 있었어요. 평생 고친 것 같은 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영의 눈을 잡은 것이 있었어요. 첫 페이지의 여백에 아버지가 작은 글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된장은 손의 온도로 만든다. 콩을 삶을 때도 손으로 느끼라. 온도가 맞는지는 눈이 아니라 손이 안다. 소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었습니다. 장에서 좋은 콩을 사서 돌아왔어요. 장사꾼이 싼 콩을 권했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에 적힌 대로 콩 하나하나를 손가락 사이로 비비며 느끼었어요. 단단하고 냄새가 깔끔한 것만 골랐습니다. 콩을 하루 종일 물에 불렸어요. 밤이 깊어져서도 소영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책에 적힌 대로 콩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부드러운지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솥에 콩을 넣고 불을 지켰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약한 불로 천천히 삶을 것. 끓이면 안 된다. 콩이 천천히 익는 것을 느끼라. 콩을 삶은 후 소영은 책에 적힌 대로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삶은 콩을 곱게 찌게 하니 아버지의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메주는 손으로 만든다. 기계로 찌개면 안 된다. 콩의 결을 손으로 느끼며 천천히 비빈다. 소영은 조용히 앉아 삶은 콩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비빈다. 하나하나 손가락 사이로 밀어내며 콩의 질감을 느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었어요. 온종일 비비고 밤이 되면서도 계속 비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소영의 두 손은 빨개 달아졌어요. 메주를 만든 후 소영은 책에 적힌 대로 집줄로 묶어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라. 그리고 기다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소영에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큰오빠 태호가 찾아왔어요. 창고에서 곰팡이 문제가 심해져서 배상금이 불었고 빚쟁이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급해졌다.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게 처음이었었습니다. 박식사 어른이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있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소영이야? 박식사 어른의 큰 조카와 혼인하는 것이다. 소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식사의 큰 조카는 여주 마을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이미 2번 혼인한 후 두 아내 모두 그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져서 떠난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태명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혼인금으로 은자 100냥을 준다고 하셨다. 우리 형제가 이로써 빚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두 오빠는 소영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어요. 그날 밤 소영은 새 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독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새 독을 절대 열지 마라. 때가 될 때까지. 박식사 조카의 집으로 가면 이 새 독을 더 이상 돌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런 일을 위해 아버지가 책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은 결심했어요. 떠나야 한다. 혼날 정해진 날 직전에 소영은 아버지의 책만 품에 넣고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이었어요. 마을을 벗어나면서 소영은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변의 흐름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어요. 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명의 늙은 보살이 살고 있었어요. 소영이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살이 나왔어요. 소영의 차림과 표정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영은 보살에게 여주의 일을 말했습니다. 보살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여주에서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있을 것 같은가? 소영은 생각했어요. 보름이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오빠들은 박식사의 화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보름 후까지 여기 있어라. 보름이 지나면서 여주에서는 소영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오빠가 집 안팎을 뒤졌지만 소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박식사가 화가 나서 혼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태호는 이미 그 은자 100냥을 빚을 갚는 데 쓰었으니 돌려줄 수 없었어요. 박식사는 관에 고소했어요. 관에서 이진사댁의 본체 문서를 잡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집이었어요. 보름이 지난 후 소영은 암자에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여주로 돌아왔어요. 본체는 이미 다른 주인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본체만 원했어요. 뒷마당에 있는 새 독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새 독 앞에 섰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새 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영은 책을 꺼내었어요. 뒷부분 된장을 독에 담는 부분을 펼쳤습니다. 메주가 익으면 독에 넣는다. 독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후 소금과 물의 비율은 정확히 따라야 한다. 소영은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주를 처마에 매달은 후 3달이 지나면서 된장독에 넣는 날이 왔습니다. 소영은 새 독을 아버지가 남긴 독 그 자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을 깨끗이 씻었어요. 햇볕에 종일 말렸습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책에 적힌 정확한 비율로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메주를 독 안에 층층이 깔았어요. 그 위에 소금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독 3개가 하나씩 채워져 갔어요. 마지막 독에 소금물을 붓는 날 소영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글씨로 작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이 차면 뚜껑을 덮고 기다라. 된장은 시간을 먹는 것이니라. 급하면 안 된다. 소영은 깨끗한 천으로 독 입구를 덮었어요. 그리고 흙뚜껑을 위에 놓았습니다. 기다라. 첫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독에서 냄새는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독 안에서 아주 은은한 냄새가 시작되었어요. 소영은 독 곁에서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보았습니다. 좋은 냄새였어요. 3달이 지나면서 소영은 독뚜껑을 살짝 들어보았습니다. 책에는 적혀 있었어요. 3달이면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독 안에서 갈색이 아주 깊게 변했었습니다. 메주의 형태가 남아 있었지만 그 주변의 색과 냄새가 완전히 달랐어요. 소영은 작은 숟가락으로 독 안에 된장 한 점을 떠서 혀에 닿게 했습니다. 순간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깊고 구수하고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소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된장이 익는 그 사이 소영은 작은 사랑채 한 칸에서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밥은 마을장에서 적은 돈으로 사다가 먹었어요. 된장이 제대로 익은 후 소영은 작은 병 하나에 된장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잔치 주인이 소영의 사랑채 앞을 지나다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인가? 잔치 주인은 소영에게 된장을 조금 빌려주라고 부탁했어요. 소영은 작은 병 하나를 줬습니다. 잔치날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순간 모두 멈췄어요. 된장찌개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이 깊은 구수함으로 찌개 안에서 녹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맛을 먹고 밥을 2그릇, 3그릇 먹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잔치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 된장이 어디서 난 것인가? 잔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여주 이진사 막내 아가씨가 만든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이진사댁 아가씨가? 며칠 후 소영의 사랑채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된장을 팔아주시나요? 소영은 당황했어요.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겠다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소영은 작은 병씩 된장을 담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에 50문씩 받았어요. 일반 된장의 8배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샀어요. 이 된장을 쓰면 아무 음식이나 달라진다. 한 달에 소영은 은자 3냥을 벌었습니다. 된장 장사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나면서 소영은 작은 주막을 열었어요. 장터 한 모서리에 작은 천막을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된장으로 만든 찌개와 나물만 팔았어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왔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주막은 빠르게 번창했습니다. 그때 큰오빠 태호가 찾아왔어요. 차림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달랐습니다. 남루한 옷, 야위운 얼굴. 아버지의 창고를 날린 후에 태호는 여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한양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대로 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소영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떨었어요. 나는 배가 고프다. 소영은 한참을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창고를 날린 오빠. 자신을 박식사 조카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오빠. 하지만 소영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태호는 밥을 먹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이 평범한 밥이었지만 그 된장의 맛이 따뜻하고 깊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호는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스스로 주막의 주변을 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이틀 후 둘째 태명도 찾아왔어요.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형이 여기에 있다고 소문이 돌았다. 나도 어떤 일이든 하겠다. 소영은 두 오빠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오라버님들, 여기서 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두 오빠가 소영의 눈을 보았습니다. 제 된장에 어떤 것도 마음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제가 만드는 것은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두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주막이 제대로 된 건물로 이사되고 있었을 때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고위의 관직을 가진 사람의 청직이었어요. 이 주막의 주인을 만나고 싶소. 소영이 나왔습니다. 그대가 주인이요? 그러하옵니다. 청지기는 소영을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어요. 우리 대감마님께서 여주의 잔치에서 이 집의 된장찌개를 드시고 크게 기억하셨소. 대감마님의 한양 본성에서 열어가는 큰 잔치에 음식을 맡기고 싶소. 소영은 놀랐습니다. 은자 300냥을 드리겠소. 300냥이었어요. 소영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소영은 한 주를 동안 책을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따라 읽었습니다. 된장으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된장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각 재료에 맞는 된장의 양과 방법이 이 책에 모두 적혀 있었어요. 준비하는 날에서부터 소영은 새벽부터 새 독 앞에 섰었습니다. 독 하나씩 된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한 독은 더 깊이 익었고 한 독은 아직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새 독의 된장을 섞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잔치날 소영과 두 오빠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감의 본성은 넓고 화려했어요.
손님이 100명에 넘었습니다. 소영은 부엌에 들어가서 된장찌개를 만들었어요. 된장으로 나물을 무쳤습니다. 된장으로 생선을 졸였어요. 모든 음식에 새독의 된장이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나간 후 손님들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된장찌개를 한 그릇 먹고 나서도 더 달라고 했어요. 나물 한 점에서도 깊은 구수함이 퍼져나왔습니다. 대감도 놀랐어요. 음식을 먹는 순간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주막 주인을 불러오라. 소영이 대감 앞에 섰었습니다. 그대가 이 음식을 만들었느냐?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대감은 소영을 한번 바라보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된장을 만들었는가?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정성뿐입니다. 대감은 잠시 침묵했어요. 정성이로구나. 대감의 눈빛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잔치 이후 소영의 된장은 한양 안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주로 돌아온 후 주막은 날로 번창했어요. 두 오빠도 소영 곁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큰오빠 태호는 손님을 맞는 일을 맡았어요. 예전의 무책임한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태명은 재료를 장에서 사다가 주막에 가져왔어요. 좋은 재료를 꼼꼼히 골라왔습니다. 새오빠 사이에서 소영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중심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소영은 옛집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새 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같은 날씨였어요. 소영은 새 독 사이에 앉았어요. 책을 품에서 꺼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된장은 손의 온도로 만든다. 소영은 두 손을 새 독 위에 놓았습니다. 독의 온도를 손바닥으로 느끼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새 독 사이로 날아들었어요. 소영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새 독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 독 사이에 숨겨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아버지가 남긴 진짜 것은 소영 자신이었어요. 손으로 된장을 만드는 조용하고 작은 재주. 아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천금의 재주였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새 독의 냄새가 가을바람과 섞여 마을로 퍼져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소영의 주막은 여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어요. 소영은 늙어서도 새 독을 돌봐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된장은 손으로 만든다. 급하면 안 된다. 정성이 맛을 만든다. 그 가르침은 여주 마을 전체에 퍼져가왔습니다. 된장독 3개로 집안을 일으킨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진짜 재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가르침. 그것이 소영이 세상에 남긴 것이었습니다.